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하고요.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도 내용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네 문제죠. 그러니까 국조법 두 문제에다가 조처법 두 문제 하면 네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내용은 강의 내용은 국조법이 95%, 그리고 조처법이 5%나 되려나? 그래서 조처법은 간단하게 짚어드릴 것만 짚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처법은 짚어드릴 부분들만 좀 짚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조법이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성비는 조처법이죠. 가성비는 한 4페이지만 달달달 외우면 두 문제는 무조건 맞으니까 조처법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요. 가장 가성비가 안 좋은 게 국조법이에요. 국조법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데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년 국조법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한번 찍어 드리는데, 미리 수업 전에 찍어 드리면 그러면은 안 들을 것 같아. 아무튼 근데 미리 잠깐 그래도 얘기를 좀 한다면, 제가 이거 참고로 매년 찍어 드리면 다 나왔어요. 왜 소문이 안 나는가 몰라. 근데 아무튼 국조법은 어디서 이번에 어디서 작년에도 언제나 그니까 지금 국조법의 내용 중에는 이제 이전가격세제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지금 우리 2절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그걸 이전가격세제라고 하는데, 그게 양이 국조법의 40%예요. 그러니까 국조법이 지금 총 8절로 되어 있는데 그 2절의 내용이 전체 내용의 거의 40%니까 절반은 아니더라도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그쪽 내용. 그래서 그 이전 가격세제라고 하는 게 국조법의 뭐 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뭐 안 나올 때도 가끔 있는데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가격세제는 찍고 가고, 걔는 찍고 가고, 지금 8개 절 중에서 2개 정도만 더 찍는다면, 야, 이거 좀 무리하다. 또 무리하는데, 작년에는 이전 가격세제 당연히 찍고, 그 다음에 상호합의 절차를 찍었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상호합의 절차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와, 정말 사람들이. 자, 상호합의 절차 2년 연속으로 나올 만한 양은 아닙니다. 상호합의 절차가. 그러면 상호합의 절차가 올해 2년 연속 나올 만한 데는 아니다면은 좀 과감하게 제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 나올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지금 3절의 내용이 예전에 이제 과소자본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3절에 내용 보면 국외 지배 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에서 뭐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불산입 389페이지 보시면 그거를 과소자본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소득 대비 과다이자 비용의 송금불산입이라든지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 송금불산입이라든지, 그쪽에 3절에 원래 1번만 있다가 작년부터 2번하고 3번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3절의 내용이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작년에 봤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찝었는데. 근데 그렇다면 올해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2절과 2절은 무조건 찍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2절은. 그리고 3절을 찝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2절과 3절. 거기에다가 뭐 굳이 좀 하나 얘기한다면 그 해외 금융계좌에 관계된 마지막 8절.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거.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그게 올해 찍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게 찝었는데 또, 그러니까 만약에 맞는다면 소문 좀 내요. 옆에서 저 사람은 국조법에서 뭐 신들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뭐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하면 시험 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맞으면 내가 잘해서 맞은 거고 틀리면 너 때문에 틀린 거다,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국조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개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76페이지에 국조법에 1절에 당연히 뭐 총칙은 용어의 정의라든지 뭐 국조법의 성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해 개정된 내용도 하나 있고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목적은 1번. 국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간의 이중 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 간의 조세 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게 이제 국조법이 만들어진 목적이니까 목적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단 국조법은 국제조세에 관해서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조세에 관계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해서 정해고 있는 다른 법률에 국제조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그죠? 국제조세에 관련된 기본법 성격이 있으니까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에 관해서는. 또한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자산의 증여 등 법 수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자산의 증여 등은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자산의 증여 등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시험 문제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한 막 연타로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국제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법인세나 소득세법상에 부계부가 적용되는 게 뭐냐. 그래서 국제거래 중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적용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산의 증여예요. 자산의 증여. 그러니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라는 게 뭐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죠. 자산의 무상 이전, 그리고 채무 면제. 자산의 무상 이전, 그리고 채무 면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상 이전만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가양도 이런 것들은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국제거래와 관계해가지고 국제거래와 관계해서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하는데 저가양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조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산의 증여나 채무 면제, 그냥 공짜로 아예 주어버리는 거거나 채무 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수익이 없는 자산 현물 출자 받았거나 또는 당해 자산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했거나 출연금을 대신 부담했거나 그 다음에 불공정 자본거래에 당했거나. 그죠? 그러니까 아예 1, 2,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 2, 3번은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상에 뭐를 적용한다고요? 국제거래와 관계해가지고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그냥 내가 아예 줘버리는 거래를 해버리면 그러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에 부계부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불공정 자본거래까지 하나 더 추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국제거래 관계에서도 부계부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한다. 암기하실 때 그런 느낌으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줘버리는 거, 그냥 다 포기하는 거, 그냥 다 대신 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국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에 부계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3번, 동그라미 3번이 이번에 이제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 원래 작년까지 없었던 건데, 조세조약과의 관계, 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이제 하나 더 만들었는데,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한다라는 말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국제조세조약, 국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무튼 국제조세와 관계되는 거다 보니까 조세조약과 일반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조세조약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서 조세조약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뭐가 더 우선 적용된다는 거예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조세조약에서 용어나 문구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른 세법 안에 가로 안에 뭐는 제외한다? 국기법은 제외한다.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만약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 동그라미 3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문과 이제 그게 전체 그 다음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5개 국조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옳고 그른 문제를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의 문구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나온다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틀리게 해가지고 국세기본법 포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린 문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와, 여기까지 나오면 진짜 끝내. 아무튼 국기법은 제외하는 겁니다. 조세조약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서 조세조약에서 용어나 문구에 대해서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하는데 국기법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국기법은 빼고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뭐 국제거래 나오는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일방 쪽은 쌍방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한쪽 또는 양쪽을 말하는 거죠.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거래로서 그 외국 법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죠? 걔네들하고 거래하면은 국제거래가 아니죠.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랑 거래하면은 국제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거래라고 하는 거는 거래할 때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거나 외국 법인, 그 외국 법인은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뺀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그리고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 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뭐 아무튼 국제거래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이상은 외국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인 경우를 국제거래를 한다 보시면 되고, 조세조약이라고 해서 소득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 행정의 협력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협약, 각서 등 국제법에서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인 합의를 조세조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각 나라마다 맺은 합의를 조세조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마치 이제 법전처럼 돼 있어요. 1조, 2조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맺고 있거든요. 현재는 93개국의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93개국의 나라하고 조세조약을 맺고 있고요. 영국하고 맺고 있고, 일본하고 맺고 있고, 미국하고 맺고 있고, 중국하고 맺고 있고, 다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보게 되면은 법전과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어요.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상호 합의 절차. 조세조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적혀 있을 때 굉장히 그러면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적혀 있어요. 내용 자체가 좀 러프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무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조세조약을 해석하거나 또는 적용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조세조약의 적용이나 해석, 그리고 부당한 과세 처분 또는 과세 소득의 조중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세금과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최악 상대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같은 그런 당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악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렇죠? 상호 합의 절차,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세적 적용 및 해석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과세 처분, 국제거래와 관계해가지고 부당한 과세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과세 소득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 기획정부와 국세청, 그리고 그 상대방 나라의 기획정부와 국세청 같은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상호합의 절차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한번 잠깐.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까 두 번째 조세 조약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한국하고 지금 예를 들면 홍콩하고 싱가폴, 일본 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조세 조약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세 조약을 맺고 있는데 이런 거죠. 얘하고 맺고 있는 조세 조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법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내국 법인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원천 소득,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어떠한 국내 원천 소득이라면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일본에 있는 기업 A 기업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법에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법의 국내 원천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라면 과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얘가 이제 돈을 벌어갔어요. 이렇게 돈을 벌어갔을 때, 이거 법인세법에서는 과세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케이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이 열거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조세조약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서로 이러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대방 나라에서 돈을 번다면 과세하지 말자라고 조세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조약상으로는 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인 이 소득, 얘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세가 당연히 안 되겠죠. 반대로 조세조약에서는, 그러니까 조세조약은 얘를 무시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조약에서는 이러이러한 소득은 서로가 서로의 나라에서 이런 소득이 발생했다면 서로가 서로의 나라에 대한 내국인 거주자하고 내국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해가지고 내국인이라고 해요. 내국법인과 거주자. 그러니까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자 라고 조세 조약에서 이렇게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그 소득에 대해서 그게 국내 원초수로 열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과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노란색의 경우. 이 경우에도 과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인데, 결국에는 외국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비거주자라든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돈을 벌었을 때 과세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전부 다 OK가 됐을 때만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조약에서도 과세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그게 과세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을 때. 그죠? 그랬을 때에만 이게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그죠? 과세 범위 차이에 따른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 국내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다 오케이가 돼야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조약 자체가 국내 세법을 무시하고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국내 세법을 무시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범위가. 일단 무슨 말인지 되시죠? 완전 무시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과세 대상이 과세가 되는 거고 이것도 과세가 되는 거여야지만 둘 다 과세 대상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국내에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 자,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조법에서 말하는 이제 국의 특수관계자인 거죠.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잠깐 좀 그리면 그러니까 특수관계라고 하는 건 용어의 정의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라서 그러는데 A, B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거나 반대로 B가 A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다면 그러면 A하고 B 관계는 당연히 특수관계자가 된다. 이러면 지분율 몇 퍼센트 이상이요? 50% 이상인데 중요한 거는 그 50% 이상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간접이 뭐냐 이런 얘기죠.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특수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사례가 좀 나와 있어요. 밑에 사례 1번.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 관계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거는 10%. 자, 사례 1번이에요. B가 있는데 얘가 A가 B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10%고요. 중간에 C를 통해 가지고 A는 C의 지분을 50%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50%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C가 B의 지분을 45%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A가 B의 지분을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직접 갖고 있는 건 10% 그리고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 간접적으로 갖고 있을 때에는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일단 50% 이상 갖고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50% 이상은 1로 봐요. 50% 이상을 1로 본단 말이에요. 1로 보고요. 그리고 얘가 얘한테 45%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45% 곱하기 1이에요. 1. 50% 이상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 걸 45%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A가 C를 통해서 45%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접 보유한 거는 몇 퍼센트가 되고요? 10%. 간접 보유하고 있는 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45%가 되는 거라서 직간접 보유 비율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55%가 되는 거니까 A하고 B의 관계는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사례를 봅니다. 두 번째 사례.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거기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거, 표로 나와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겁니다. A가 B의 지분을 몇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직접 30%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C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40%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C가 B의 비율을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언제 보는 거예요? 지금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50% 미만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40%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C가 B의 50%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40%를 갖고 있는 거니까 50 곱하기 40%가 간접 비율이에요.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1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접 비율은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건데 50% 이상이면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1로 보는 거예요. 1로. 그러니까 45%가 되는 거예요. 간접 비율이. 근데 50% 미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비율이 몇 %고요? 네, 직접 비율이 30%고요. 그다음에 간접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 되는 거예요? 2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가 돼가지고 딱 특수관계자가 되는 건데 아무튼 간접 비율은 얘를 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 되면 1로 보는 거다. 50% 미만이면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또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사례 3번에 대한 거. 자, 사례 3번에 대한 거를 보시면 사례 3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가 지금 B에 대해서 직접 가지고 있는 건 몇 %냐면 직접 갖고 있는 건 40%고요. 그리고 A가 지금 C 거를 몇 % 갖고 있어요, 지금? 4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C가 또 D 거를 50%를 갖고 있고요. D가 B 거를 50%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간접이죠. 꼭 한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두 단계를 거쳐서 가지고 있는 것도 간접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직접은 몇 %고요? 문제는 간접이거든요. 간접인데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이 미만이 되면 그러면 곱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대로 곱하는 거예요. 50 미만이면 그대로. 그러면은 간접 비율은 40 곱하기 50 곱하기 5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20에 20% 50% 하는 거니까 1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 비율은 그대로 곱하는 겁니다. 40%에 50%에 50%를 곱하면 간접 비율은 몇 %예요? 10%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A가 B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50%를 보유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지막에 네 번째 사례. 자, A가 B 거를 직접적으로 몇 %를 보유하고 있어요? 40%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C 거를 몇 %를 보유하고 있어요? 50%. C는 또 D를 50%. 그죠? D는 B를 10%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 40%고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봤을 때 50% 이상이니까 1이에요, 1. 1. 얘는 50%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그냥 1. 하나야, 하나. 한 몸이야, 한 몸. 하나로 보는 거 하나로 보는데, 또 얘가 또 뭐예요? 또 50%잖아요, 지금. 얘는 한 몸인데 또 50% 계속 1인 상태에서 50%면 여전히 뭐예요? 50% 이상이니까 1. 만약에 이게 40%라면 얘는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40%라면 이쪽이 아무리 50%라 할지라도 한 번 이제 40%라면 1로 안 보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곱하는 건데 1로 본다는 얘기는 하나의 몸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A씨가 하나의 회사예요. 하나로 보시는데 또 50%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다 하나의 회사인 거예요. 이렇게가 다 하나의 회사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10%니까 1, 10. 자, 간접 보유 비율은 몇 %가 되는 거예요? 10%. 그래서 직간접 몇 %가 되는 겁니까? 50%.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그러면 계속 한 몸이에요. 그러면 계속 1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가 만약 40%라면 이제 거기다 1에다가 40%를 곱하면 되는데 또 50%야? 하나의 회사로 보는데 50%면 여전히 뭐예요? 또 하나의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곱하는 거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간접 보유 비율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특수관계자, 지금 지분은 한쪽만 가지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요. 여기 갑이 있어요. 근데 지금 A하고 B가 직간접적으로 얘가 얘 지분 50% 이상 또는 얘가 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갑이 제3자가 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고요. 얘 지분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3자가. 3자가 양쪽의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A하고 B 관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거기 앞에 377페이지에 두 번째 점이에요. 두 번째 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점은 뭐냐면, 세 번째 점은 자본의 출자 관계, 재화나 용의의 거래 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할 때에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이 말은 이제 공통이고요.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지분 관계는 50% 이상이 아닌데, 지분 관계가 50% 이상은 아닌데, 자본의 출자 관계나 재화용의 거래 관계나 또는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도 특수관계자가 된다. 그러면 또 똑같이 그죠? 이 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얘하고도 그런 얘의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얘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지분 관계가 아니라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또 얘하고 얘 관계가 뭐가 되겠어요? 특수관계자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분 관계 또는 공통 이해관계 있는 상태에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면 뭐가 된다? 특수관계자가 된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는 꼭 지분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방침을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단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특수관계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그 지분 관계는 이렇게 계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면 계속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또 그 다음에 한 몸인데 50%, 그 다음에 50% 이상이면 또 계속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5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곱하기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국외 지배주주. 근데 그냥 국외 지배주주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이죠.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지배주주가 이렇게 있는 거죠. 특수관계자 범위 안에 지배주주가 있는 거죠.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내국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하는 거니까, 특수관계자 범위 안에 지배주주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배주주는 보시면 되고요. 제한세율. 조세조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뭐 일본이 조세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러요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용료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로얄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기술을 이전해 줄 수가 있고, 일본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에 기술을 이전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얼마씩 이렇게 로얄티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의 기업이 기분 나쁘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가가지고 기술 전수해주고, 그리고 로얄티를 받는 거야. 뭐 매달 1,000만 원씩 로얄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양쪽 나라가 조세조약을 맺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자기 나라의 법인들이 서로 다른 나라, 그쪽 나라에 가서 기술 이전해주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 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소득을 우리는 이제 로얄티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법전에서는 사용료 소득이라고 그래요. 사용료 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로얄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용료 소득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나라한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조세조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각 나라의 법, 이런 조세조약은 각 나라에 있는 법에서도 어떻게 세금을 걷겠다고 돼 있겠죠? 무시한다니까요.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두 나라끼리, 우리 서로가 서로 나라에 가서 벌어들이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10%로 하자. 이렇게 조세조약에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조세조약에서 서로가 서로의 나라에 가서 벌어들이는 사용료 소득은 10%로 하자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조세조약에서. 그럼 이게 조세조약에서 정해놓고 있는 세율, 그 세율은요 전부 다 제한세율이래요. 조세조약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이 세율은 전부 다 제한세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세조약에,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의하면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율을 과세해야 되는데 조세조약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니네나라하고 어떻게 하자? 10%로 과세하자, 이렇게 맺은 거야. 그럼 우리나라 10%로 과세할 수밖에 없겠죠. 조세조약이 우선하니까 10%로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10%가 제한세율 구조예요. 구조가 제한세율 구조예요. 그래서 10%로 딱 하는 게 아니라 조세조약에서 정해놓고 있는 모든 세율은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니네 나라에서 정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세 조약에서 맺고 있는 세율은 조세 조약상에 정해놓은 세율은 무조건 무슨 구조라고요? 제한세율 구조예요. 제한세율 구조. 그러니까 10%로 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정해놓은 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니네 나라에서 정해. 이런 얘기죠. 그럼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해 안 보려면 딱 10%로 하겠죠. 10%로 딱 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지만 구조는 무슨 구조라고요? 조세 조약에서 정해놓은 세율 구조는 제한세율 구조다. 그러니까 그거 딱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니네 나라에서 정하라는 의미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세 조약에 따라 채약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 조세 조약에서 정한 세율은 다 무슨 세율 구조다? 제한세율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인데 이제 자,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는 세 가지예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입니다. 옆에다 귀속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예요. 그러니까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면 누구를 납세문자로 한다고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문자로 해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거래에 대해서 무슨 과세한다? 실질과세를 하는데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다르다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문자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옆에다가 적기를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예요.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그래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 그러니까 거래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이 뭘로 되는 걸 따지지 않고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우회거래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우회거래. 그렇죠? 국제거래에 있어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한다? 우회거래.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한 거죠. 제3자를 통했거나 아니면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통했거나, 그죠? 그래가지고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돌려서 거래를 한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그거를 직접 거래한 걸로 봐서 제3자를 통해가지고 거래했다 할지라도 직접 거래한 걸로 봐서 그래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봐서 조세조약 및 이 국조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회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그러니까 실질과세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우회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들어온 그 4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 통째가 이번에 개정돼 들어온 거거든요.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3번에 우회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구체적인 사례예요. 우회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동그라미 4번. 그렇죠? 우회 거래에 관한 우회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게 이번에 법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구체 사례가. 그래서 그 법의 내용이 뭔지 볼게요. 우회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 부담 금액 가로 열고 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조세조약의 적용에 대상이 되는 조세만을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 우회 거래에 관한 지금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무슨 세금만 말하는 거죠? 소득세, 법인세, 조세조약상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딱 그 세 가지. 소득세랑 법인세랑 조세조약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딱 세 가지. 그 세 가지의 조세 부담 금액이 우회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조세 부담 금액의 50% 이하가 되어 조세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 가로 안에 일단 넘어가세요. 경우 납세 의무자가 해당 우회 거래에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거래한 것으로 추정해서 3번을 적용한다.
그죠? 자,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기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고요. 국 외에 A라고 하는 지금 국의 특수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를 하는데 누구를 거친 거라고요? 제 3자를 거쳐가지고 우회 거래를 한 겁니다. 얘를 거쳐서 이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그죠? 제 3자도 국외에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이제 거래한 거는. 얘 뒤에 이제 있는 건 다 또 찾아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볼 때는 이렇게만 보였단 말이죠. 그때 내는 세금이 이게 무슨 세금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내는 세금이? 법인세나, 소득세나, 그 다음에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나. 지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있어요. 낸 세금이 만약에 거기서 지금 보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회거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계산한 조세부담금액.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지금 내야 되는 세금. 얘가 지금 내야 되는,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거래했으니까 얘가 이제 돈을 벌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는 그 세금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직접 거래한 거로 봤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100인데, 직접 거래했다면 100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그게 세금이, 조세부담액이 요거에 몇 퍼센트 이하가 됐다고요? 50% 이하가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이하가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본다고요? 부당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해당 우회 거래에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의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괜찮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거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고 입증을 하면 오케이. 근데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정당한 거다, 이거 정당한, 조세 회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정당한 거다라고 입증을 얘가 하는 거예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도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거 경제 실질에 따라서 직접 거래했다면 100이고 이렇게 했다면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증하면 오케이예요. 근데 입증을 만약에 못했다면, 그렇죠. 입증을 못했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부당하게 이 법의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추정해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과세 해가지고 이렇게 입증을 못하면 이렇게 100원 세금을 100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말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 뭐냐? 일단은 요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직접 거래했다면 경제 실질에다 직접 거래했던 금액보다 거쳐가지고 내야 되는 세금이 50% 이하라면 50% 이하라면 입증을 하면 모르겠지만 입증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거를 부당하게 이 법의 혜택을 받은 걸로 봐서 100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면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온다면 괄호 안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말이. 보세요. 50% 이하가 되어 조세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회 거래 금액이 얼마 이하고 10억 이하고, 그죠? 이게 파란색으로 적어볼까요? 이렇게 우회 거래했을 때에 우회 거래의 금액이 10억 원 이하예요. 10억 원 이하고 and 우회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조세 부담의 감소액이 납부할 조세 부담의 감소액이라고 표현한 거 있으니까 원래 직접 거래했을 때보다 이렇게 우회 거래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을 말하는 거겠죠. 그 줄어드는 세금이 1억 원 이하일 때. 조세 부담액이 아니라 조세 부담액의 감소액이 얼마 이하요? 1억 원 이하라면 이게 딱 봐도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는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이렇게 뭘로 안 본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우회 거래는 실질과세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굳이 이런 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따지려면은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거래했을 때 얼마 이거 다 따지려면은
과세관청에서도 굉장히 힘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나온다면은 자, 요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아무리 직접 내는 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 감소가 된 거라 할지라도 50% 이상 감소가 되고 입증을 못했다 할지라도 뭐를 중요하지 않아요? 우회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를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그 금액의 작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 금액 자체가 얼마 이하고, 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하고, 돌렸을 때의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 이하라면, 1억 원 이하라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됐다면, 엔드 충족됐다면, 아무리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입증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회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세금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회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구체적인 사례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일절에 뭐 목적, 용어의 정의 뭐 이런 얘기 살펴봤고요. 실질과세 2절 갑니다. 2절이 아까도 얘기했죠. 국조법의 내용의 거의 40%가 2절이에요. 국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해줘가지고 얘네들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이전 가격 세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가격 세제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제 과세 조정인데 그 이전 가격 세제라고도 하는데 각 나라마다 세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세율이 다른 거를 이용해 가지고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이렇게 법인이 있고 국외에 A라고 하는 이 갑에 국의 특수관계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갑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갑 입장에서 봤을 때 국의 특수관계인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갑이한테 물건 하나 팔았어요. 저 하나 팔았는데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대가가 60원인 거예요. 이렇게. 대가 60원. 서로 이제 60원에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율이 20%고 그러면 이 국의 이 나라는 세율이 10%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세율이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거래를 60원에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국조법에서는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상 가격이라고 합니다. 정상 가격이 100원이었던 거야. 이 국제거래와 관계해서 그럼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산출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이라든지 정상 가격에 대한 내용은 이것만으로도 문제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내용들 굉장히 양이 많지만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상 가격이 만약 이제 1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100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얼마 받은 거예요? 60원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서 그래서 이쪽은 소득이 40원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오히려 소득이 100원을 줘야 되는데 60원만 준 거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40원만큼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소득이 줄어들고 얘는 소득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세금은 어차피 한쪽은 40원 줄고 한쪽은 40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비정상적인 거래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해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는 세금 더 내고 손해한 쪽에서는 세금 덜 내는 거니까 세금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뭐가 다르다 보니까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그죠? 여기는 세금은 8원에 주는 거고 이쪽은 세금이 4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거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이런 거래를 해서 전체적인 세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줄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래서 이제 국조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조법이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부계부랑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응? 부계부도 어떻게 해요? 부계부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해서 일단 거래를 해서 내가 손해가 나면 손해난 금액을 부인하는 거죠. 그죠? 이익난 쪽은 그대로 인정하고 손해난 쪽은 그걸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법인세법상 뭐라고 하는 거죠? 부계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국제거래와 관계해가지고 내가 뭔가 손해가 났더라도 부계부를 적용 못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있죠? 국제거래와 관계, 국외 특수관계자랑 거래한 거, 국제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가 났네. 손해가 났는데 그걸 부계부를 적용하는 경우는 아까 네 가지 봤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줘버리는 것들, 그냥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 채무를 완전히 면제, 뭐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 또 수익 없는 자산 현물 출자 받았거나, 아니면 비용을 대신 부담을 다 해줘버렸고, 제가 낼 돈 출연금을 내가 대신 다 내줘버렸거나, 그죠? 그렇다면 지금 공부하는 국조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조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법인세법상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났다면 뭐 합니까? 그냥 손해가 났다면 송금 불산입, 손해나는 금액에 대해 송금 불산입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그런 완전히 줘버리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지? 이거는 국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국조법에 뭐요? 이전 가격세제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가격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기본적인 내용 이런 거예요. 이전 가격세제는 부계부가 아니에요. 부계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면 조세를 뭐 하는 걸로 보이죠? 조세를 회피하는 걸로 보이지만 부계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했다는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 좀 이따 나옵니다. 그것도 밑줄 그어 놓을 건데, 우리가 부계부가 되려면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서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해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를 안 했잖아요?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조세의 부담이, 예를 들면 여기는 세금을 주고 여기 세금 늘잖아요, 지금? 얘는 손해가 났고 이게 났죠? 근데 여기 나라 세율이 30%야. 여기 나라 세율이 30%면 그러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8원 줄지만 얘는 12원이 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만약 세율이 10%가 아니라 30%라면 그러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도 이전가격세제, 국조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체적인 세금이 더 늘어나든 줄어든 사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국조법은 그래.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전체적인 조세 부담이 더 늘어나든 줄어든 그 조세 회피 목적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국제거래와 관계 가지고 정상 가격이 아닌 거래를 했을 때 우리나라 쪽만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럼 우리나라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손해가 났잖아요, 지금. 그럼 전체적인 세금이 더 늘어나든 줄어든 따지지 않고요. 조세 회피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손해가 났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조법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 이거 40원 덜 받은 거 받아와. 반환 받아야 돼. 정상적인 거래 하라는 거죠. 그러면 반환 받기 전까지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40원을 임시 유보 처분해요. 40원을 임시 유보 처분해. 임시 처분했다가, 그죠? 그리고 90일 안에 임시 처분하고 90일 이따 절차 한번 볼 텐데요. 90일 안에 40원 덜 받은 금액을 다시 받아 와라. 이전 가격을 반환받아라 해가지고 이전 가격 반환을 받게 해요. 이전 가격 반환을 받는데 이자까지, 이 거래에서 이자까지 해가지고 반환을 받게 해요. 아무튼 그래서 반환을 90일 내에 반환을 받았어. 40원을 돌려받았어. 그러면 소득이 다시 어떻게 되죠? 40원 더 받은 거니까 소득이 다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시 유보를 소멸시켜요. 그럼 잘했어. 반환 받으면 임시 유보 소멸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환 받을 때까지 사후 관리하는 거죠. 임시 유보 처분하고. 며칠 동안? 90일 동안. 근데 90일 내에 반환을 받지 못했어. 90일 내에 반환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안 받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입금 산입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반환 못 받았어? 90일 동안 기다려줬는데 반환 못 받았어 아직? 그러면 너 돈 아직 안 받았잖아. 안 받았는데 이제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안 받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걔를 입금에 산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처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전가격세제. 기본적으로 이전가격세제는 요 내용이에요. 자, 기본적인 그림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때 소득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런 그림과 요 소득처분 어떻게 할 건지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이하고 해가지고 특수관계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A가 국외 특수관계자가 갑의 주주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아까 우리 특수한 계좌는 지분 관계로 얘가 50%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얘가 얘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지분 관계가 아닐 수도 있죠. 제3자가 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인 사업의 실적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분 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세 가지로 나눠져요. A가 갑의 주주라면, 소득처분은 뭘로 하겠어요? 아니, 오늘 제가 뭘 바랍니까? 아무튼 그러면 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갑이 A의 주주여가지고 갑하고 A가 특수한 계좌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갑이 주주야, 이제. 그러면 쟤한테 지금 돈 안 받은 거는 쟤한테 돈을 더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 안 받았잖아, 3번을. 그러면 쟤한테 돈을 더 준 거잖아. 쟤한테 내가 더 돈을 더 출자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주잖아요. 그죠? 내가 쟤한테 돈을 더 출자한 걸로 보는 거예요. 출자 금액의 증가. 그래, 돈을 더 출자한 거, 안 받은 거는 돈을 준 걸로 보는 거예요. 뭐 현금 나가고, 이쪽에 뭐가 뜨는 거예요? 더 출자한 거니까 투자? 주식가액의 증가. 그죠? 투자 주식가액의 증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보가 되는 거예요. 뭐의 증가로 봐서? 출자금의 증가로 봐가지고 유보로 처분하는 겁니다. 출자금의 증가로 봐서 주식가액의 증가로 봐서 유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둘이 특수관계자인데 지분관계가 아닌 거지. 서로가 서로의 주주가 아닌 거지. 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예전에는 기타 사유출로 했었는데, 그 이외의 경우도 배당으로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경우에도 배당으로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배당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기타 사유출로 안 하지? 배당으로 하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게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원천징수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타 사유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는데, 기타 사유출로 처리하는 경우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좀 이따 보면 나오는데, 얘네들 이걸 당연히 기타 사유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배당으로 해가지고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천징수 하려고 배당으로 이렇게 처분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거 세 가지 다 요게 기본 핵심이에요. 이전 가격세제에서 기본 핵심은 그림 이해하시고,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전체적인 조세 부담이 회피가 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가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가 난 거예요? 손해가 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세 부담이 회피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 쪽에서 뭐가 난 거니까. 손해가 났다면, 그러면은 이전가격세제를 국조법에 따른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거죠. 그 이전가격세제는 어떻게 된다? 안 받은 금액을 받을 때까지 임시유보 처분. 며칠 동안? 90일 동안. 그러니까 요 얘기들이 기본적인 얘기라고요, 지금. 그죠? 임시유보 처분한 다음에 며칠 동안 받아야 돼요? 90일 동안 반환 받아야 돼요. 90일 동안 반환 받으면 받은 거니까 임시유보 처분한 거, 소멸. 이해되시죠? 90일 내에 반환받지 못하면, 그러면 안 받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입금에 산입한다. 그때 소득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가 기본적인 얘기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얘기. 저 내용이 문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기본적인 내용 말고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얘기할 게. 근데 기본적인 얘기들로 문제가 구성돼서만 딱 나오면 진짜 해피한 거죠. 근데 저것마저도 틀려버리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했을 거고요. 이전가격세제가 뭔지. 그래서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379페이지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봅니다. 이전가격세제란, 즉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이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초과하는 경우도 손해날 수 있죠. 물건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물건을 매입을 했어. 물건을 매입했는데 정상가격은 100원인데 150원을 내가 준 거야. 정상가격을 초과해서 거래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가 발생한 거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팔 때는 정상가격보다 미달하게 받으면 손해가 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매입을 했을 때 정상가격보다 돈을 더 초과해서 지급한다면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상가격보다 미달하거나 정상가격 초과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이전가격세제라고 하는데 그도 이런 말 나오네요. 이러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 회피 목적이나 국외 특수관계인의 과세조정 실현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딱 우리나라만 보면 돼. 우리나라 것만 딱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세금이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또는 이쪽 나라에서 얘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것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지 덜 내는지 조세 회피 목적이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이쪽에서 과세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나라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쪽만 보는 거예요. 이쪽만 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거기 뒤에 있는 밑에 있는 그 두 줄이. 그죠? 조세 회피 목적이라든지 또는 국외 특수관계인의 과세적 실현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저쪽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저쪽에서 그 과세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국내 값만 보는 거예요. 값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손해가 났는지 값만 보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뒤에 있는 두 줄이 시험 문제 나오면 무슨 말인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상가격이라고 하는 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및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상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취지가 정상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과세 당국이 즉 우리나라 세무서 또는 국세청 이 과세 당국이 결정 및 경정하는 것만을 말했었어요. 결정 및 경정하는 것만을 말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스스로가 저 정상가격 이렇게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그러니까 거래를 60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스스로가 결정 및 경정되기 전에 스스로가 수정 신고를 하는 거죠. 스스로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정상가격으로. 거래할 때는 60원 했는데 정상가격으로 신고해가지고 신고 납부할 때에 100원으로 정상가격으로 해서 신고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수정 신고해서 하거나 뭐 되기 전에 결정 및 경정받기 전에 정상가격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가격에서 결정 및 경정만 받았는데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상가격에서 신고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상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상가격이 밑에 보면은 가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정상가격은요, 1번에서 5번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은 1번에서 5번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6번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제목만 볼게요. 1번,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2번에 재판매 가격 방법, 3번에 원가 가산 방법, 4번에 이익 분할 방법, 5번에 거래 순이익률 방법, 6번에 1번에서 5번까지의 산출 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6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기를 미래 현금 흐름의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미래 현금 흐름의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그게 6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1번에서 5번까지 방법 이외에 거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미래 현금 흐름의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그거를 정상가격으로 하겠다. 근데 그 6번은 원래 원칙이 아니에요. 원칙은 1번부터 5번까지예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적용하는 원칙인데 그 1번부터 5번까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6번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제3자 방법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이 A랑 거래를 해서 60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국외에 있는 B라는 회사하고는 내가 특수한 계좌가 아니거든요. 근데 걔한테는 100원을 사고 판 거야.
100원에 거래를 한 거야. 비교가 가능한 제3자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겠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렇게 그거를 정상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갑이 국제 거래를 하는 거는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인 A하고만 거래를 한 거야. 갑이 A하고만 거래했다면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제3자랑 거래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자체는 거래가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재판매 가격 방법 해가지고요. 재판매 가격 방법. 그러니까 여기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갑이 얘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걸 지금 60원 받았거든요. 그럼 정상 가격 어떻게 할 거냐? 비교할 수 있는 제3자하고 거래한 게 없어. 그러면은 얘가 그걸 받아가지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랑 거래를 한 거야. 얘가 또 여기 이걸 또 판 거야. 팔아가지고 얼마를 받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20원을 받은 거지. 이렇게. 거래를 팔아가지고 얘가 120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그때 얘의 통상 이익 가산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에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이 특수관계자가 얘가 그 자산을 다시 판매하는 거죠. 그 판매 가격도 동구매자의 통상 이윤 상당액. 그러니까 얘가 지금 판매자고 얘가 구매자잖아요. 그 구매자가 또 판 거야. 재판매를 한 거지. 그죠? 그럼 그때 통상의 이익 상당액. 예를 들면 얘는 원가의 20%를 이익을 붙인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다면 통상 이익 상당액이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원가 예를 들면 1.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0%니까 판매 가격의 1.2를 곱한 금액 그게 원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한테서 얼마의 물건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정상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원이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60원 받았지만 지금 얘가 이거를 재판매할 때 얼마에 팔았다면 120원에 팔았고 통상 이윤 상당액이 20원이라면 그러면 정상 가격은 또 100원이었겠네.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얘가 얘한테 이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얘가 또 이걸 재판매한 게 아니라 이걸 얘가 그냥 사용해버릴 수 있죠. 그냥 사업에 사용해버리니까 이거 자체를 재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를 재판매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만들 때 이걸 사용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재판매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3번 어떻게 한다고요? 3번은 원가 가상 방법. 그럼 3번은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제조, 판매,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 이윤 상당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상 가격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얘한테 지금 거래한 건 60원인데 근데 얘 원가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이쪽에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만든 물건의 원가를 또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3자한테서 거래해가지고 받은 원가가 50원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통상 이윤을 어떻게 할 거냐? 원가의 60%를 이윤으로 붙인대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은 통상 이윤 상당액이 얼마 붙는 거예요? 30원.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정상 가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8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비교 가능 제3자 거래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상 방법 이 세 가지는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죠? 조금 이렇게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웃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약간 이가 쉽다. 이건 쉽지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이제 얘기할 이익 분할 방법하고요. 거래 순이율 방법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1번, 2번, 3번은 딱 그냥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냥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 이익 분할 방법을 볼게요. 자, 이익 분할 방법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국내의 갑이라는 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인, 국외의 A라고 하는 국외 특수관계인, 국내에 자 갑이라는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외에 A라고 하는
갑에 우리 갑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언제나 갑의 국에 특수한 개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요. 그리고 갑이 A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제품 하나 이렇게 해서 제품을 재화를 공급을 한 거죠. 그죠? 그때 이거에 대한 지금 무슨 가격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정상 가격. 근데 이제 2번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2번하고 3번은 한쪽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건데, 근데 지금 양쪽 다 얘는 얘대로 지금 물건을 제3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원재료로 해서 완제품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판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 그렇게 해서 받은 요거를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제3자한테 또 그대로 또 판 거야. 재판매 양쪽 다 있는 거야, 이게.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제3자한테 하고 거래해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그 제품을 국외 특수한 계좌에 넘겼고, 국외 특수한 그거를 그대로 또 제3자한테 또 판 거죠. 양쪽 다 제3자랑 거래한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는 4번을 적용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4번 이익 분할 방법.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그 이익 분할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가 얘한테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얘가 얘한테 판매한 금액이 얼마냐? 그럼 뭐 예를 들면 그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이 360원. 이렇게. 그리고 또 갑은 제3자로 얘를 B라고 할까요? 얘를 을이라고 하고 이렇게. 갑은 지금 을로부터 매입했을 때 얼마 주고 물건을 매입했냐? 원재료를 매입을 하면서 얘한테 100원을 지급했어요. 얘한테 그러니까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 구입해서 만든 제품을 얘한테 판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런 상태에서 또 국외 특수한 개인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갖고 온 거에다가 여기다가 판매를 위한 판관비 같은 비용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영업비용이라고 할게요. 영업비용이 또 발생했는데 그 영업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영업비용이 10원이 발생했다고 볼게요. 영업비용이 이렇게 10원이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원재료만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원재료는 100원이 발생했고요. 또 이 갑 입장에서는 이 원재료에다가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원재료를 제외한 제조 비용, 제조 원가가 또 50원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전체 거래를 통해 가지고 발생된 이익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그죠? 전체 거래를 통한 이익은 얼마입니까? 360원에서, 그죠? 150원 빼고, 그 다음에 또 뭐 빼야 돼요? 10원도 빼야 되는 거니까 160원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거래를 통한 갑과 A, 쌍방, 얘하고 얘가 인식해야 될 이익의 합계 금액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갑하고 A가 인식해야 될 이익의 금액은 200원인 거예요. 200원. 그걸 이제 얘가 얼마에 사고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200원이 나눠지는 거죠. 그 이익을 말 그대로 그 이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익을 분할하는 거예요. 전체 이익이 얼마? 이게 지금 제3자로부터 원재료 매입해 가지고 제조용비 투입한 건 다 장부에 나오니까요. 인건비든 뭐든 다 투입을 해 가지고 완제품 만들었고 그리고 넘겼고 그래는 그거를 영업비용 투입해 가지고 팔았단 말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인식해야 될 이익이 200원이라는 게, 그죠? 거래 쌍방의 총이익이 200원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익을 갑하고 A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갖는 거냐? 그래서 거기 지금 4번의 내용 보세요. 우리 4번의 세 번째 줄 보니까 뭐에 따라 배부한다고 되어 있죠? 거래 순이익을 합리적 배부 기준에 의해서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건을 여기서 팔 때에 누가 공헌을 했느냐가 둘이서 이제 상대적 공헌도를 따지는 거죠. 우리의 상대적 공헌도는 갑 네가 4, A 네가 1, 4대 1의 비율로 상대적 공헌도가 4대 1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얘가 거의 80% 역할을 하는 거고 넌 20% 역할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상대적 공헌도를 따져가지고요. 이렇게 안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갑은 200원에 5분의 4. 갑의 이익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의 이익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160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A의 이익은
4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체 이익이 200원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서 걔를 배분하는데 만약 상대적 공헌도가 4대 1이라면 그죠? 200원에 5분의 4는 갑한테 160원, 200원에 5분의 1, 40원은 A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정산가격이 얼마 되는 거예요? 150원에 얼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50원에. 150원에 얼마 더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고요, 지금? 160원.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50원에 160원에 이익이 더하는 거니까 310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310원이 원가가 되고 거기다 10원에 영업비용이 투입이 돼서 360원 받는 거니까 얘는 이익이 얼마가 되고 40원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요거 이 금액은 100원에 50원에 플러스 160원 지금 얘기한 요거 해가지고 정산가격은 310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익 분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 분할 방법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거래 순이익률 방법 이것도. 자, 이거는 이제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이 법인이 있는데, 이 국내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국의 A, 이 국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 외에 있는 A라고 하는 국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제 제품을 하는 이제 매입을 한 거죠. 제품을 매입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정산가격 뭘로 할 거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산가격 뭘로 할 거냐. 근데 이제 얘가 갑은 그걸 이제 갖고 왔으니까 팔 거 아닙니까? 제 3자한테 팔았는데 그때 받은 매출액이 갑 입장에서 매출액이 1,000원인 거예요. 이렇게 매출액 1,000원. 그리고 얘가 이거 팔 때 발생되는 그 영업비용이 이게 100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얼마에 팔았고 1,000원에 팔았고 지금 이렇게 제3자한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 순이익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거래 순이익률이 매출액의 10%라고 하는 거죠. 거래 순이익률이 거래 순이익이 이게 거래 순이익률이거든요. 매출액 대비 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 그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거래 순이익률이에요. 그 거래 순이익률이 몇 %라고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이 회사는 거래 순이익률이 10%라는 거죠. 거래 순이익률이 10%다라고 이제 했을 때 그러면은 정산가격이 얼마인지 거래 순이익률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매출액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할 때 어떻게 이걸 X라고 하면 되죠? 그게 얘한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매출? 원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매출액 대비 거래 순이익률.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 빼기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두 개가 있네요. X와 뭐가 있었죠? 이게 몇 %라고요 지금? 10%.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0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따라서 X는 얼마? 800원. 되는 거죠? 8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판매 가격이라든지 아까 그 원가 가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의 이익 상당액으로 하는 거고 얘는 율로 가는 거예요. 거래 순이익률을 고려한 금액을 정산 가격으로 하자. 어렵지 않잖아요. 거래 순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매출액 대비 그죠? 순이익.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비용 다 뺀 거. 그 비용에 매출 원가와 영업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금액이 이게 몇 %다? 10%라면 X는 800원이 된다. 이게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칙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게 적용되기 편하냐
봐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방법 중에서 함유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5가지가 전부 다 원칙이에요. 상황 내용을 보고 가장 그중에 함유적인 게 어떤 걸로 하는 게 가장 함유적인지 판단했다면 그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뭐예요? 제3자가 안 껴있으면. 제3자가 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만에 딱 거래하고 끝. 제3자랑 거래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제3자랑 매입했거나 제3자한테 팔고, 전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딱 둘만 거래하고 끝나면,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1번부터 5번까지 적용하려면 전부 다 누구랑 거래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보니까? 그렇죠. 제3자랑 거래한 게 무조건 껴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비교하는 제3자 가격으로 할 거냐? 재판매 가격으로 할 거냐? 원가 가상 방법으로 할 거냐? 이익 분할 방법으로 할 거냐? 거래 승리율 방법으로 할 거냐?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3자와 거래를 해야 되는데 딱 둘만 거래하고 끝. 제3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상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6번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 6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6번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때는 막 할인율도 막 추정해야 되고 막 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위험을 다 고려해서 할인율도 다 구하고요.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구해서 몇 년 동안 현금이 계속 지속될 거냐? 기간도 또 다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추정치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상을 해가지고 또 할인율은 또 몇 %로 할 거냐? 그것도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위험도를 고려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그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재무관리 공부할 때 할인율 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위험률을 반영해서 뭐 베타 해가지고 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건 다 추정치죠. 정확한 게 아니죠.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이건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예상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아닌 이상 신이면 모를까?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지금 정상 가격에 대해서 산출 방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무슨 말인지 좀 알 거예요. 6번이 왜 예외가 되느냐? 누가 없죠, 지금? 제3자랑 거래한 게 있다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는 걸려요. 하나는 걸리는데 제3자랑 거래한 게 아예 없다면 하나도 안 걸려. 그럴 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함유적이라고 인정되는 그 1번부터 5번 이외에 거래 실제 및 관행에 비추어 함유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고요. 2번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은 3번에 과세당국은 이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의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해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해서 1번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 읽어보면 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4번인데요. 4번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에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해서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해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올해 한 해만 거래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계속적으로 쟤한테 원재료를 대줘야 되는 애고 쟤는 나한테 또 원재료를 제공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관계일 수 있잖아요. 국외 특수관계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의 현지법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부품 만드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조립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외 현지법인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완제품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물건을 팔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를 단지 딱 1년만 하려고 외국의 현지법인 만들지는 않겠죠. 이게 일정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거를 하려고 돈 들여가지고 해외 현지법인 만든 거란 말이죠. 해외 현지법인 만들다 보니까 내가 출자해가 만든 거니까 특수관계자가 된 거고 지금. 그죠? 그거는 단순히 1년만 거래하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 동안 사용될까요? 그러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한번 정해가지고 그 일부 과세 기간 동안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익 분할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정상가격 정하기로 했단 말이죠. 어떤 방법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상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익 분할 방법으로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가격 적용은 계속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가격 적용의 계속성이에요. 그 가로 4번이. 한번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정했다면, 그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된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 한번 정하면 걔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방법으로 계속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가격 적용의 계속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예전에는 이게 이 내용 5번의 내용이 없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정상가격을 둘이서 거래하는 게 정상가격이 아니야. 그럼 그걸 누가 결정 및 경정한다고요? 과세당국이 관할세무서 국세청 이쪽에서 과세당국이 파악해가지고 그걸 결정 및 경정하는 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로 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중에 신고할 때는 그때는 뭘로 하는 거죠? 저는 이 방법으로 인한 정상가격으로 다시 수정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거래는 60원 했지만 신고할 때는 100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받아내면 되는 거, 그 안에. 그래서 정상가격에 의한 뭐가 있다고요? 신고.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정상가격에 의해서 신고한다. 그러면 거래는 기중에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2020년도 중에 있을 거고 2020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정상가격으로 해가지고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그게 정상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확정신고 기한 또는 법인세법의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신고 기한 또는 국기법상 수정신고 기한 결정 및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결정 및 경정해가지고 통지받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아직 결정 및 경정이 안 되었으니까 내가 정상가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요. 아니면 경정청구 기한 해가지고 언제죠?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5년. 5년 내 경정청구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정청구. 그때까지 이렇게 내가 정상가격에 의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만 있었는데, 과세당국의 과세 조정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주자가 스스로가 정상가격에 의한 뭘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걔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것도 이제 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거주자는 일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선택된 방법 및 그 이유를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자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다만 뭐라고 쭉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밑에 있는 경우에 동그라미 지금 1, 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다만 해가지고 쫙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국제거래 금액이 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두 개가 있죠. 동그라미 1, 2번. 거기에 해당하거나 그 다음에 국제거래 명세서 등의 제출에 가름해서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서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에 굳이 정상가격 산출 방법 및 이유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정상가격을 산출을 했다면 이걸 왜 내가 거래이익률법을 했느냐, 거래순이익률법을 했느냐, 산출 방법 무슨 방법을 했고 왜 그 방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의 경우가 사실은 세 가지인 거죠. 동그라미 1, 2번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쭉 나와 있는 거 하나 하고 세 가지인데 1번하고 2번 볼게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 이하고 엔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국제거래를 하는데 국제거래를 할 때 국외 특수관계인이 한두 명이 아닐 수 있죠. 그럼 내가 지금 국외 특수관계인 여러 명하고 거래한 전체 거래가 재화의 거래 가격은 얼마 이하고 50억 이하고 또 재화를
파는 거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죠. 엔드 용역까지 추가해서 용역은 또 얼마? 추가로 10억. 재화만으로 얼마? 재화 거래 금액 50억이야. 그리고 용역 얼마? 10억이야. 최대 60억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로만 50억, 용역으로는 10억. 그렇게 그 거래 금액 이하라면 그러면은 굳이 뭐 산출 방법 왜 그렇게 했네 뭐 했네 그런 거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국의 특수관계인 별로 전체가 아니라 이제 국의 A 하나 여러 명인데 그중에 A 한 명 하고 재화의 거래가 국의 특수관계인 별로 합계가 10억 이하고 용역의 거래가 2억 이하 인 경우에도 제출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국내에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국외 특수관계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국외 특수관계인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5개 6개 6개. 그래서 이 거래를 모든 거래를 다 했을까 거래해가지고 이제 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받은 금액 전체로 따져가지고는 재화의 거래가액은 얼마 이하고 50억 이하고 엔드 그죠? 그 다음에 용역 제공으로 해가지고 받은 거는 10억 이하고 총 60억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하라면 그러면 이거는 굳이 뭐 정상의 산출 방법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이런 거 제출 안 해도 돼. 이런 거고요. 만약에 넘어갔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재화 앞에 있는 게 재화 뒤에 있는 게 지금 용역이거든요. 얘가 재화 10억 엔드 다 그런 거야. 6개가 전부 다. 합하면 이거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특수관계인별로 따로 했을 때 다 얼마예요? 따로 10억 이하, 2억 이하. 따로 하면 합해가지고 얘가 넘어갔지만 국외 특수관계인 별로 해가지고 다 따랐을 때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국외 특수관계인별로 계산한 거는 10억 이하, 2억 이하라면 전체가 50억 이하, 2억, 10억 이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외 특수관계인 별로 따졌을 때 이렇게 쭈르륵 해가지고 됐다면 이것도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왜 그랬는지 이유 이런 것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번, 2번 다 이해되세요 지금? 전체로 따졌을 때 50억, 10억 이하. 50억 엔드 10억 이하. 따로따로 했을 때 특수관계인 별로다. 따로 했을 때는 전체 따로따로 한 거 다 하나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국외 특수관계인 별로 10억 이하 2억이라면 전체가 이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걸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 국외 특수관계인 별로 10억 이하 2억 이하라면 그것도 정상가격 산출 방법 및 이유 제출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가 그 통합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개별 기업 보고서라든지 통합 기업 보고서, 개별 기업 보고서 뭐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요. 그 통합 기업 보고서나 개별 기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게 국외 특수관계인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래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 금액이 넘어간 거야. 이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보고서를 통합 기업 보고서, 개별 기업 보고서라고 해서 보고서 뒤에 바로 나와요. 뒤에 바로 보시면은 어디래요? 386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 위에 보면 A 해가지고 개별 기업 보고서 및 통합 기업 보고서 386페이지 386 위에 보면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개별 기업 보고서 및 통합 기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모두 충족해야 돼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 연도의 재화 거래 등 기획 지분을 정하는 거래 합계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거죠? 500억 원을 초과하고요. 해당 과세 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을 초과하게 되면 금액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아예 그냥. 책을 제출해. 책. 보고서가 책이야, 책. 통합 기업 보고서, 개별 기업 보고서, 그 국외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죠? 그런, 국외 특수관계인의 뭐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걔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모든 내용들을 담은 보고서예요. 아예 책이야, 책. 그거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거를 제출하면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정상가격 산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러면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고 왜 그걸 했는지에 대한 굳이 그걸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그죠? 금액이 어마어마하지만 뭐를 냈거나, 통합 기업보고서나 개별 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왜 그렇게 했고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380페이지로 돌아와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시면 문제 풀 때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더 암기하는 게 수월해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면 이게 읽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읽혀지지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도 문제 딱 내잖아요? 그러면 단순 암기해가지고는 문제를 못 푸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막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승인 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